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하나 터졌고, 큐슈 지역에 노토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7.6짜리 지진이 하나 났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나서 지반이 4m 융기하고요. 우와. 해안선이 200m 늘어났어요. 거기서 해일이 만들어졌어요. 동해를 건너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사람들이 이제 동해에서는 별로 지진이 안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노토반도의 지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동해 지각이 일본 쪽으로 섭입을 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거하고 딱 데칼코마니 형태로 동해 지각이 또 우리나라 쪽으로 초기 섭입을 하는 형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 화산에서는 황, 유황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독가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가 뭐 물에 녹아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한반도 어디든 간에 한 800에서 1km 뚫으면 다 온천수가 돼요. 그러네요. 백악기 때 우리나라 동부가 화산지대였거든요. 그때 마그마가 가지고 있던 잡열이 그 물을 데워가지고 지금 그 온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경대학교에서 날씨와 기후를 가르치고 있는 김백민입니다. 자, 오늘도 과학자분들과 함께 아주 알면 할수록 재밌는 과학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저는 깜짝 놀랄 발견을 또 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주먼지님. 네. 깜짝 놀랐네요. 네, 해버리고 말았어요. 아, 네. 자, 우리가 날아갈 때 잘 생각하면요, 비행기도 그렇고 뭐 제트 엔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공기라는 게 우리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대기라는 게 그쵸,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공기 분자로. 그걸 밀어내면서 이제 사실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어디론가 추진력 받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주로 가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추진을 한들 추진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밀어낼 게 없잖아요. 밀어낼 게 없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주선이 날아가는 건 모두 거짓이었다. 뭐야, 이 반응 뭐 뭐야? 터트리는 거잖아요. 뒤로. 폭탄 같은 거 터트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폭탄을 터트려요? 아니면 뭘 던지든가.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던지면 되지 않냐. 그러면 계속해서 뭘 던져야 돼. 우주선의 무게가 예를 들어 1톤이면 계속 뭐 10kg, 20kg 그렇게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던지다가 안 던져도 말씀하신 대로 우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속도가 줄진 않거든요. 이 웃음소리 약간 톤 기분 나쁜데. 약간 잠깐만. 우주먼지. 네.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들어도 질문 중에 제일 재밌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네. 추력을 얻는 방법 자체가 로켓 뒤로 엔진을 분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엔진도 어쨌든 질량을 갖고 있고 속도를 가지는 물체를 내가 계속 내뿜는 거니까, 속도를 갖고 있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나가게 되면 반작용으로 밀려서 떠밀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내가 만약에 방구를 낀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구 가스는 뒤로 날아가지만 그만큼의 운동량만큼 내가 앞으로 밀려날 테니까. 좋습니다. 우리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이거.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달을 밀어내고 간다. 오케이, 인정이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주 공간 한가운데 멈춰있던 애가 갑자기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 한 10km짜리면 5km만큼은 뒤로 빵 세게 때려야 얘도 이제 반대로 이만큼 나갈 거 아니에요. 과연 우주선이 갖고 있는 추진 에너지라는 게, 우주선 무게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세게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만들 수가 있나? 이거 약간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좋은 말씀이신 게,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사용하는 추진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이온 엔진이라고 있어요. 이온 엔진? 네, 이게 이온을 가지고 원자 같은 애들을 쫄쫄쫄쫄 내보내서 고 추진력으로 서서히 속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고전적인 엔진 빵 튀어서 날아가는 거는 강한 방구고, 이온 엔진은 실방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근데 이 실방구여도 추력 자체는 진짜 약해요. 순간 추력만 보면은, 제가 옛날에 나사에서 비유한 문장을 봤는데 종이 한 장 떨어질 때의 힘이거든요. 아, 우주에서 그 정도인데도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수개월 동안 계속 졸졸졸졸 내뿜으면 결국에 속도를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온 엔진의 장점은 소형으로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지만 단점은 오래 걸린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범준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통과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통과하셨는데 우리 저 김범준 교수님 쉽게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밖에서 힘을 안 주면 얘는 그대로 천년이고 만년이고 계속 원자 상태 유지해요? 예. 수소 원자 하나가 있으면 얘는 힘 안 주면 그냥 계속 수소 원자예요? 외부랑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 원자는 계속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지금 우주에 있는 수소 대부분은 빅뱅 때 만들어진 건데요.
혹시 걔가 그럼 몇 살 됐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나이를 알 수는 없어요. 모든 수소 원자는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 수소 원자 하나를 아무리 우리가 유심히 살핀들 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현재 측정으로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 친구들이 막 어떤 원자들이 모여서 만든 돌 같은 거는 우리가 얼마 된지 대충 알잖아요. 동위 원소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예, 그렇죠. 동위 원소라면은 가능하겠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계속 하시죠. 의지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군요. 다행이다. 예. 근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우라늄 같은 거는 붕괴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잖아요. 그쵸, 예. 수소는 안 이제 바뀌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저절로 원자 핵이 바뀌는 건 원자 번호가 높은 높은- 쪽. 걔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번호가 작은 쪽은 물론 융합하면은 다른 원자 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는데 그때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이 커서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아마 지금 우주에 있는 수소 대부분은 다 빅뱅 직후에 그쵸, 만들어진 네. 애들이긴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우주에 수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애들 대부분이 다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애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뱅이 혹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요? 빅뱅의 사이즈요? 빅뱅이 네. 이렇게 있다가 빵 커졌을 거 아니에요? 터지기 전에. 네. 빅뱅이라는 건 일단 시공간 전역에서 갑자기 팽창이 시작된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간이 일단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있던 건 분명한데 그 크기가 얼마일지를 정확히 얘기하기는 충분히 작았다는 건 알지만 그죠? 네네네. 크기를 얘기하기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요. 한 점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태초의 우주가 한 점이었다라고 할 때는 그 시기에 빛이 퍼질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한 점이었다라는 얘기일 뿐이라서 의미로? 아. 네, 사실은 그 바깥에 더 넓은 우주는 실존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시 공간 자체는 여전히 무한할 텐데 그 시 공간의 밀도가 줄어들면서 팽창하는 게 지금 우주의 팽창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경계가 있는 명확한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우주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아, 빅뱅이라는 게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건 무슨 저 보따리 같은 게 하나 있고 네. 이게 이제 팍 터지면서 이제 막 우주가 이렇게 막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의 개념은 아니고 원래도 이제 공간 같은 건 있었고 빅뱅의 현상이 있은 이후로 빅뱅에서 나온 수많은 빛과 에너지들이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됐다. 요 정도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좌표 한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 우주 전역에서 통째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 전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우주가 작았던 거죠. 아, 우주가 작았다? 우주의 스케일이 작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뱅이 어디서 있었냐 그러면 그냥 어디서나 다 있었다고 해도 되거든요. 네. 네네. 점점 과거로 돌아가면 얘가 점점 다 모여들 테니까요. 사실 그런데 시공간도 빅뱅 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빅뱅이 일어난 바깥에 공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아, 빅뱅의 바깥에 공간이 있었다라기보다 아주 높은 밀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정의할 수 없는 높은 밀도와 높은 온도의 에너지 필드 같은 게 있었던 거고요. 그거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희석되고 그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초기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걔네가 또 모여서 최초의 원자 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소 헬륨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초기 우주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빅뱅 때는 원자 이런 게 없었어요? 빅뱅 직후에는 없었죠.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요. 아. 우주가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우주가 통째로 이온화된 해리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자를 구성하는 게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잖아요. 얘가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면 모여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이룰 수 있는데 온도가 아주 높으면 얘들이 모여있지도 못하거든요. 원자가 형성되기 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들이 플라즈마처럼 네, 완전히 맞습니다. 곤죽이 되어 있는 네. 그 상태를 우리가 다시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온도를 충분히 높여서? 정확하게 그런 걸 만든다기보다 그 상태를 재현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입자가속기가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인공적으로 빠르게 입자들을 돌려서 충돌을 시키면 잠깐이나마 고에너지의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초기 우주에 존재했을 법한 원시 입자들, 쿼크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거가 그 상태를 잠깐이나마 재현을 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혹시 우리 원자에는 뭐 원자 핵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들이 있잖아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 핵이 전 우주에 뭐 예를 들어 100만 개 있어. 걔네들 원자 핵은 원래 빅뱅 때도 있던 애들이에요? 아니면 빅뱅 이후에 걔네들이 막 생겨났어요? 원자 핵, 전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기 이전에 더 작은 원시 입자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걔네가 모여서 이제 지금의 원자 핵을 구성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아마 초기 우주를 채우고 있던 물질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네. 그 물질은 이제 보존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도 전체
우주의 원자 개수는 거의 동일해요? 그래야겠죠. 아니 그 보셨죠? 원자의 개수를 네. 어떻게 세느냐. 예를 들어 우라늄 하나가 딴 개로 둘로 나누면 이걸 원자 하나로 할 거냐. 그런 위험은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기본 입자의 숫자로 보면 똑같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주의 총 질량은 일정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질량이 일정하면 빅뱅 때 질량도 우주 전체 질량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해서 온도도 내려가고 에너지 밀도도 줄어드는 거죠. 점점 우주가 희석되는 거죠. 야, 그럼 걔는 엄청 무거웠겠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 우주는 참 신기한데 어쩔 땐 이게 상상을 하면서 너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가도 이걸 상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도저히 이건 뭐 진실을 알기도 어려운 것 같고 안다고 한들 뭐 재밌잖아요. 재미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과학을 보다 책 사시는 거니까요. 자, 하여튼 뭐 우주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비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들을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다. 맨날 이렇게 막 저 사계절은 너무나 저 명확해갖고 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 여름에 훈련하러 오는 거 아시죠? 미군들이 우리나라 훈련하러 옵니다. 혹서기 훈련. 혹서기 혹한기 훈련 우리나라로 와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가 그러면? 너무 덥다가 너무 춥다 이렇게 되니까 여름 겨울 온도 차이 너무 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LA만 가도 옷이 별로 필요가 없어. 맨날 반바지에 그냥 면티 하나 입으면 되거든요. 항상 날씨가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맨날 철마다 옷 사야 되고 아주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 선정을 과연 우리나라는 잘한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연재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꽤 괜찮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지질재해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지진이나 화산 이건 조금 없는 편은 맞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경주나 포항 지진 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태평양 서입대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그래요? 화산 걱정도 지진 걱정도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좀 지진 한번 있었잖아요. 서해안 쪽에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요즘 불안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인 지질에 의한 피해는 별로 없는 나라다.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 아닐까 싶어요. 방글라데시처럼 막 홍수가 매년 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시즌에 이렇게 국한돼 있잖아요. 오히려 이건 계절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래-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바다와 해양 사이에 있어가지고 날씨 변화가 다이나믹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재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중간 정도는 돼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죠. 우리나라 주변이 바닷물이 굉장히 심하게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왜? 따뜻한 적도 바닷물이 중위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표층을 따라서 태평양을 한 바퀴를 도는 순환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쿠로시오 난류라고 들어보셨죠? 프로시오 알죠. 그 쿠로시오가 이제 멕시코 만류하고 네. 쿠로시오 만류가 유명한 따뜻한 바닷물 두 가지인데요. 예.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쿠로시오 난류 있는 주변이 적도에서 바닷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뜨거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적도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있고 그 바닷물이 죄다 쿠로시오 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명태가 다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 올라갔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갑자기 동해에 냉수대가 갑자기 형성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잡히는 고기들이 못 그래요? 신기하네. 그것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표층으로 이렇게 따뜻함이 올라오는데요. 우리나라 바다 밑쪽에는 굉장히 또 차가운 되게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해요. 바다 구조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혼합층이라고 하는 바다 표면으로부터 한 100m, 200m 거기 물이 막 섞여 있는데 100m 밑으로만 내려가도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이제 겨울에 블라디보스토크나 뭐 시베리아에서 한파가 내려오면서 찬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밑으로 깔아앉아 가지고 찬물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저기압이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따뜻하던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죠. 아, 그래서 그럴 때는 저 해수욕 같은 거 하면 갑자기 추울거나 그럴 수도 있고 상당히 한 8도 가까이 수온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순식간에. 네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그럼 앞으로 이제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게 이제 좀 기상재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비도 많이 올 것이고 앞으로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지진 쪽으로는 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날씨나 이런 거는 중간쯤 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것 경향이 있는 같고. 것 같아요. 화산은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죠, 그죠? 제가 아까 지진이나 이런 네. 거 안전하다는 말씀 드린 거는 네.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사실 그 올해 초에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하나 터졌고 큐슈 지역에 노토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7.6짜리 지진이 하나 났습니다. 7.6이요? 네네. 꽤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 나기 어려운 지진이고 그 노토반도가 일본으로 치면 일본 열도의 서해안이에요. 보통 동해안 쪽이 더 위험한 거죠? 태평양 쪽. 그쵸. 네. 그때 지진이 나고 나서 지반이 4m 융기하고요. 우와. 해안선이 200m 늘어났어요. 와, 어디 가요? 일본에 그 노토반도가요. 와, 엄청난 거네요. 4m가 올라갔어요? 4m 올라가고 200m 해안선이 쫙 가버렸어요. 넓어진 거죠. 국토가. 옛날에 다 바다였던 데가 다 그냥 올라온 거예요, 무트로? 네네네. 그 땅은 누구 게 돼요? 되게 궁금하네. 일본 땅이. 아니, 일본에서. 아, 일본에서 기상청 땅. 죄송합니다. 왜 저를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지?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서해에서 지진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해일이 만들어졌어요. 동해를 건너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해일이 한 1m 정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우리가 그때 생각보다 좀 조용히 넘어갔는데 그런 지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호쿠 대지진, 9.0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해양 지각이 일본 열도 아래로 이렇게 섭입작용이라고 말하죠. 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고 들어가는 현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일본은 또 남해 쪽에 보면 난카이 트로우라고 있어요. 거긴 또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는데 일본 서남 혼슈하고 큐슈 아래로 섭입을 또 해요. 동쪽에서 하나, 남쪽에서 하나. 거기다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동해 자체가 굉장히 지각의 두께가 얇거든요. 우리 동해가요? 보통 대륙 지각을 30km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각 예, 두께를. 해양 지각은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대양 같은 경우는 8km, 뭐 9km 이렇게 돼요, 지각이. 근데 동해는 그 정도로 얇진 않지만 그래도 대륙 지각의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의 해양 지각에 가까운 지각인데 동해 지각이 일본 방향으로 또 섭입을 해요. 초기 섭입, subduction initiation이라고 영어로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지가 2000년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해에서는 별로 지진이 안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노토반도의 지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 일본 서해안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 7.5 이상의 지진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동해를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동해 지각이 일본 쪽으로 섭입을 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거하고 딱 데칼코마니 형태로 동해 지각이 또 우리나라 쪽으로 초기 섭입을 하는 형태가 발견이 됐어요. 동해 지각이 일본 밑으로 또 우리 밑으로 네.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단층 활동이 있는 거를 국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어떤 지구 현상을 보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런데 도호쿠 대지진 하나만을 보겠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지엽적인 일이지만 그 도호쿠 대지진을 만드는 힘이 근본적으로 뭐냐를 따져봤을 때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이 일본을 동에서 서로 미는 힘하고요. 인도판이 유라시아를 서에서 동으로 미는 힘이 합쳐져서 유라시아 동부하고 동해하고 일본, 우리나라 전역에다 동서 압축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해안에서 난 지진도 그 압축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약한 부분, 흉터 같은 거죠. 우리나라 네네네. 과거에. 그런 부분의 단층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외적인 큰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거에 반응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에 변형이 집중이 될까 이런 게 중요한데요. 우리 골프채 이렇게 딱 하다가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부러지나요? 헤드 부분하고 아, 그 목 채하고 쪽. 그쵸. 네. 응력 집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두께가 변하는 부분에 네네네. 스트레스가 집중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이 똑 부러지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동해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해 지각은 한 10km 정도 되고 두께가 우리 한반도 지각은 거의 일정하게 30km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그 유라시아판 이쪽이 쭉 밀고 오고 그다음에 태평양판이 쭉 밀고 오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일본 쪽쯤에서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판 이 섭입 같은 걸 보다 보니 지금 동해 쪽이 약간 그 약한 지각 쪽에서 뭔가 터져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힘이 응집돼 갖고 지금 언젠가 터지게 된다면 예. 빨리 지금 대피하라.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포항 지진, 경주 지진도 그거로 설명하시는 건가요? 예, 포항 지진, 경주 지진도 결국은 우리나라 지진을 동해에서. 나게 만드는 힘에 힘이 점점 응집되고 있는 거고. 힘은 동일하고 기존에 있던 상처들이 이제 조금씩 변형을 나눠 가지면서 움직이는데 결국 가장 많은 변형은 동해하고 한반도의 중간 부분 두께가 변하는 그 지역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지진은 사실 우주 규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 근데 우주에서도 왜 네. 화산 터지고 저 지진 일어나잖아요. 관측하기는 좀 매우 어렵나요, 그거는? 사실 되게 재밌는 관측이 하나 있는 게 우리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제일 활발한 곳으로 유명한 행성 중에 하나가 금성이 있어요. 근데 금성이 되게 재밌는 게 금성은 탐사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여 있고 지상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거의 100기압에 480도의 아주 뜨거운 온도로 펄펄 끓고 100기압?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여 있거든요. 거기 무슨 대기가 이렇게 많아요? 계속 화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네, CO2나 메테인으로 이제 쫙 덮여 있는 거죠. 거기 잘하면 차라리 화성보다 거기가 더 살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0도쯤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섭씨로 하면 한 4, 500도 됩니다. 4, 500도. 네. 대기 온도가. 아, 이거 잘 그늘 좀 치고. 지상에 가시면 아마 G4가 될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소련에서 베네라 프로젝트라고 한창 탐사 로봇 보낸 적이 있는데 다 1시간 못 버티고 망가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후로 나사든 러시아든 금성에 착륙선 보내는 거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고요. 1990년대 초반에 나사에서 착륙하는 거 말고 레이더 탐사를 해가지고 두꺼운 대기권을 뚫고 레이더가 땅을 때리고 반사가 되면 그걸로 이제 지형도를 그리자 해서 진행을 했던 탐사 미션이 있어요. 그게 마젤란이라는 궤도선인데 그게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금성 탐사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1992년에서 94년 사이에 탐사했던 마젤란 데이터 아카이브 가지고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그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인데 1992년의 지형도랑 1994년의 지형도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년 정도 차이로 높이가 달라졌다. 오. 이거는 화산 활동의 증거다. 마그마가 새어나와서 높이가 달라졌을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런 페이퍼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는 그럼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지각까지 잘 안 보이는 모양이군요. 단순하게 가시광으로 관측을 하면 당연히 이제 볼 수가 없고요. 레이더로 투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주에서 보면 파란색 이렇게 뭐 바다 보이고 하잖아요. 네네. 금성은 아예 그냥 두꺼운 대기층에 완전히 꽁꽁 가려져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성이 하나 좀 독특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네네네. 해주셨는데 금성은 어쨌든 물이 없잖아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금성이 화산 활동으로 분출한 가스들이 다시 바다를 거쳐서 땅으로 포집되는 과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대기 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극단적인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금성은? 네. 아, 금성 살긴 좀 힘들다? 하나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굳이 금성에 가서 살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상층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래로 안 내려가고? 천공해성 라큐타처럼 공중에 둥둥 떠서 사는 부유도시를 만드는 거죠. 금성도 지구처럼 똑같이 높은 성층권 정도로 올라가면 기압도 떨어질 거고 기온도 낮아질 건데 금성에서 한 고도 50에서 70km 정도로 올라가면 그 영역에서의 기압과 기온은 지구의 상온 상압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내가 금성에 정착하고 싶다라고 하면 땅은 좀 안 될 것 같고 금성의 공중에서 커다란 열기구 띄워놓고 이제 거기 사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는 이유가 있네요. 화성은 근데 대기가 없잖아요, 그죠? 대기가 아주 희박하죠. 희박하죠. 그래서 금성보다 낫네요, 그죠? 아니 근데 그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한다 할 때는 원래 안 터지던 데는 그냥 안 터지죠? 그러니까 몽골 평원 이런 데서는 화산 안 터지죠? 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렵죠. 거기는 화산이 터지려면 뭐 원래 이제 화산이라는 게 에너지가 있죠. 마그마 이런 게 쭉 모여갖고 그 지각층의 좀 약한 부분에 깨고 나오는 게 이제 화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 또 예외가 또 있어요?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보통 원론적으로 맞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인데. 터지던 데에서 주로 터지는군요, 화산도. 화산 활동에 지구상에 99.9%가 모여 있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레고리. 아, 태평양 주변으로? 네, 환태평양 조산대하고요. 네. 아이슬란드나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브레고리 같은 경우는 해양 지각이 다른 지각 아래로 이렇게 섭입해서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많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각이 찢어지는 곳이거든요. 네. 아이슬란드나 동아프리카 열곡대. 해령 같은 건가요? 그쵸? 근데 그 예를 들어 화산에서는 황, 유황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독가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가 뭐 물에 녹아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왜 유황 온천 같은 거 맞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량이라서 괜찮은 거 아닐까요? 안 해보셨군요. 네네. 저는 좀 이량이. 아, 온천 가면 유황 온천이 있어요. 심지어는 유황 오리도 있어. 우리가 온천수라고 하잖아요. 온천수라는 게 수자원 관리 규정에 보면은 25도 이상인 지하수는 온천수라고 해요. 네. 지온구배라고 하는데 1km 내려갈 때마다 지구 내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인데 우리 한반도는 보면 지온구배가 거의 30도예요. 어디를 가든. 좀 높은 데는 훨씬 높은 것도 있는데 30도라 한반도 어디든 간에 한 800에서 1km 뚫으면 다 온천수가 돼요. 그러네요. 깊게 뚫어서 물 나오면 다 온천이네요. 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 온양 온천, 유성 온천 어떻게 해? 아, 그런데 이제 언양 온천, 유성 온천 유명한 온천들 있잖아요. 북옥 하와이도 아마 온천 나올 그렇죠. 텐데. 북옥 온천, 수안보 온천 이런 네, 것들 수안보
오, 맞다. 옛날부터 유명했던 거는 인간이 그냥 자기들이 뚫어가지고 냈다기보다는 원래 그곳의 지열이 높아요. 아. 그런 곳에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유명했던 온천 관광지는 백악기라든지 백악기 때 우리나라 동부가 화산지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 동해가 만들어지던 이때쯤 되면 그때도 화산 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때 마그마가 가지고 있던 잡열이 그 물을 데워가지고 지금 그 온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 그렇게 오래 가요? 그때 있던 마그마의 열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신기하다. 말씀하시는 그 온천은 유황성, 황이 나온다는 거는 마그마와 어떤 관련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반도에 오래전에 있었던 마그마 작용하고 관련이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건강에는 근데 뭐 우리가 그 알잖아요. 피부병 있으면 이제 온천 가면은 이게 좀 낫고 뭐 네, 맞아요. 아, 그 독성이 좀 있으니까 피부병도 고쳐지는 건가?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저희 있을 때 뭐 교수님께서 제 할아버지 교수님께서 방사선을 좀 맞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 좋다고 농담도 좀 하시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뭐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지하수라든지 온천수 관련해가지고 음용수나 이런 거 관리 기준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런 온천수는 땅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굉장히 많이 녹여서 나와요. 얕은 곳에 없는 걸 많이 네네네. 가져오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에 대한 기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하면 좋은 거고. 좋잖아요. 개운하잖아요. 유황원처럼 하면 매끌매끌하고 하니까. 아, 그 이제 뭐 미네랄 같은 게 많이 좀 섞여 있어서 그렇겠군요. 예, 좀 뭐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네. 좋지 않을까. 참 이렇게 비과학적일 수 있어요. 과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끌미끌하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 좋게 생각하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오셨을 때 그때 화산 얘기해 주셨는데 지진은 제일 센 게 기억에 남는 애 뭐 있습니까? 동일본 대지진 당연히 이것도 뭐 굉장히 큰 네네. 지진이었을 거고. 뭐 10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10 후보지가 일본 난카이 트랍 남해 해구라고 해가지고 일본 서남 혼슈하고 큐슈 있는 그 남쪽 바다 그쪽에서 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옐로스톤도 자주 거론되는 폭발 후보지 아닌가요? 옐로스톤은 슈퍼 볼케이노 아. 해가지고 그 산 안드레아스 그게 그쪽 근처예요? 샌 안드레스 단층은 조금 더 서쪽 해안에 있죠. 아, 해안 쪽이에요. 해안에 있어서 걸프 오브 캘리포니아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단층 선상이 있고 이 영화 있었는데 그죠? 그 영화. 더락 나온 예, 등치 큰 아저씨 나와갖고 맞아. 거기는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게 아마 지진이 대충 한 15일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지진은 거기서 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가장이 좀 있었구나. 지진도 다양한 단층에서 날 수가 있는데 단층은 이렇게 서로 압축에 의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역단층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역단층성 단층에서 만들어진 지진이 있고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단층성 운동에 의해서 만드는 지진이 있고 산안드레스 단층은 수평으로 미끌리는 전단의 미끌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층인데 제일 센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밀려갖고 이렇게. 예,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지진이 섭입? 예, 섭입하는 곳이죠. 한태평양 조산대 그쪽이 다 섭입하는 곳. 근데 그 섭입을 하려면 판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판 움직이는 거는 지구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애들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여러 설이 있어요. 외적인 힘이 내적인 걸 지배한다. 내적인 힘이 외적인 걸 지배한다. 뭐가 먼저다? 아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 아직도 논쟁 중인 거예요?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구 다운 투 탑이냐, 탑 투 다운이냐. 그래요? 아, 당연히 안쪽에서 힘 주는 거 그쵸.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멘틀이 대류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멘틀이 대류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은 단순히 대류하는 물 위를 떠다니는 뗏목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도 있고요. 네. 섭입해서 들어가는 해양 지각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슬랩이라고 그래요. 슬랩이라 그러는데 이 차가운 해양 지각 슬랩이 내려가면 그거 자체가 무거워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 얘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애가 뒤에 따라오는 애를 당긴다는 거예요. 약간 중력 같은. 아,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 무거우니까 안에는 액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Reach Push Force라 그래요. 중앙 해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이 컨벡션 셀이 올라오는 곳인데 만들어지니까 이제 밀고 끝에서는 슬랩이 당긴다 그래서 슬랩 풀 포스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힘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SPF. 지금 이 섭입대가 태평양에밖에 없어요. 양대 대양이잖아요. 대서양하고 태평양인데 대서양에는 섭입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환대서양 조산대 이런 거 없어요. 대서양 구레고리 이런 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판게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판게 알죠? 예, 고생대 말까지 하나의 덩어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륙, 초대륙 판게아를 이루고 있었는데 네. 중생대부터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 찢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제 대서양입니다. 판게아가 찢어지니까 대서양이 중간에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 예.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바다는 좁아져야 되잖아요. 아.
여기를 당기면 D가 쭉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서양이 그러면 대서양이야말로 진짜 깊은 바다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면 쭉 쪼개진 빵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있다가 여기 이렇게 쭉 쪼개지면 갈라진 부분에 물이 막 샥 들어가고 골짜기만 엄청 깊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대륙이 쪼개지겠죠. 그 판기가 대륙이 빵 쪼개지. 먹고 싶어서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쪼개지는데 쪼개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곳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거든요. 거기가 이제 찢어지다 보면은 대륙 지각이 암석권이라고 말하는데 그 암석권이 완전히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더 아래에 있는 멘틀이 올라와서 그 사이를 메꾸게 돼요. 아, 멘틀이 올라오는구나 네,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해양 지각이에요. 새살이 돋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4,000에서 5,000m 정도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해양 지각을 마데카솔 지각 이렇게도 얘기하죠. 네, 그럴 수 있죠. 새살이 솔솔. 고맙습니다. 아, 우리 김범진 교수님 한 번 웃겼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방금. 저 그냥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서양이 넓어지면서 태평양을 좁게 만들어서 섭입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주 먼 미래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판게아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지구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찢어졌던 게 반대편에서 다시 모이고 해서 여러 번의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그래요? 갈라지기를 반복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질학계의 좀 핫한 이슈가 뭐냐면 대서양에서는 언제 섭입이 시작될까? 이 섭입이 되면 어디서 될까요, 거기? 대서양도 아주 로컬하게 국지적으로 섭입이 조금씩 일어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서양 쪽에 있는 게 IT 같은 데 아니에요? 지진 크게 좀 났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네. 이베리아 이쪽 지중해랑 연결돼 있는 그쪽이 좀 뭔가 아, 그게 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많아요. 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따지면 이제 동해 쪽이 좀 약간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해 쪽에 지금 또 기름 나온다고 맞아. 그렇죠.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네. 요거 있을 가능성은 혹시 조사가 이게 되나요, 이건? 전 뭐 동해를 오랫동안 그 연구를 했고 아, 그래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탄성파 자료 이런 말 예, 예. 제가 탄성파 반사 자료를 가지고 해저에 있는 화산들을 연구하는 걸로 석사 과정 아, 시작이 그렇습니까? 됐었거든요. 아, 그리고 하시다가 기름도 많이 보셨겠네요, 그죠? 근데 그 자료들이 원래는 석유 탐사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이에요. 아, 지진 이거 지질하는 게 예. 그래서 해저에 있는 화산을 연구하기 위해 그 석유 탐사 과정에 얻은 물리 자료를 활용을 한 거죠. 동해 쪽 많이 보셨으니까. 네, 동해는 많이 예, 어떻게 동해 뭐 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동해에는 있어요. 석유와 가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까지 동해 그 6-1관구 가스전에서 가스를 개발했고 거기서 거의 수익을 한 3조 원 가까이 수익을 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다 천연가스인 거죠.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뭘 말하냐면 유기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유기물이 얼마나 잘 숙성이 돼서 그것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저류 구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번에 동해에 이제 울릉분지라고 말을 합니다. 네. 동해는 이제 3개의 분지가 있고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게 울릉분지인데 울릉분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만들어진 분지예요. 이걸 배호분지라 그래요. 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갔어요? 네, 백악기 때까지는 부산 쪽에 붙어 있었어요. 일본이? 네, 백악기 때까지는 부산도 화산호였어요. 야. 부산과 남해안이 독도만 우리 땅이 아니네. 백악기 때? 떨어져 나갔구나. 예, 떨어져 나간 게 이제 한 3천만 년 전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분지인데 울릉분지라고 하는 곳은 북쪽하고 남쪽이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대칭형으로 당겨진 게 아니라 비대칭형으로 당겨지면서 독도하고 울릉도 있잖아요. 그쪽이 어디냐면 울릉분지의 북쪽이에요. 대왕고래 쪽인가 그게? 아니에요. 대왕고래는 대마도 있죠. 남쪽에 대마도. 거기가 대왕고래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울릉도하고 독도 있는 게 울릉분지의 북쪽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대마도가 있는 게 울릉분지의 남쪽 경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울릉도하고 독도 섬이고 대마도도 섬이잖아요. 근데 이 섬이 만들어진 원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울릉도하고 독도는 아시죠? 화산은 섬 아니에요? 그쵸. 울릉도 가운데 가면 분지 있습니다, 이거 구멍. 네, 맞아요. 네. 바다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지면서 물 위로 이렇게 머리를 내민 게 이제 울릉도 독도인데 대마도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나 알프스처럼 충돌에 의해서 압축에 의해서 조산운동 같은. 그렇죠. 조산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저 산맥 부분의 일부가 물 위로 솟아올라서 이제 대마도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울릉분지는 북쪽에는 화산 활동이 있고 남쪽에는 히말라야 같은 해저 조산대가 있고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석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쪽에 이런 조산대에는 있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압축을 받아서 단층이 만들어지고 판이 막 이리저리 막 뒤집어지기 때문에 거기 석유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 운동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여 있어야 되니까 불안정한 지층에서 있을 수 없고. 굉장히 심하게 층들이 다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게 이제 한 1500만 년쯤 전부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북쪽에는 화산대가 있잖아요. 이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압력과 온도 상태에 유기물을 장시간 동안 재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케로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석유와 가스가 되는데 화산 활동이 있으면 열이 너무 많이 가해지는 거죠. 오버쿠킹이라 그래요. 너무 머처리티가 올라가서 타버리는 거죠, 요리가. 그래서 북쪽은 부적절하고 남쪽도 산맥이 있어서 부적절하고. 장군 할아버지 아닌데. 그런데 예, 우리가 지금 6-1광구라고 가스정 개발한 거는 예, 예. 남쪽의 산맥 쪽이었어요. 그래서 석유를 찾긴 찾았는데 양이 조금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북쪽이 뭐냐면 홍계 주작이라고 혹시 아, 주작 홍게. 예, 홍계 주작. 거기는 바로 밑에 화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려를 못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에너지 뽑을 때 이 석유라는 게 에너지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얘를 연료로 많이 쓰는 거야? 아니면 모래든 아니면 흙이든 얘네들도 다 에너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석유나 석탄 이런 애들이 에너지가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뭐 그래요? 에너지 밀도라고 보통은 말을 하거든요. 어떤 에너지 원이 있을 때 같은 단위 부피, 단위 질량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탄화수소 에너지 자원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대체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양도 많고 효율적인 자원이에요. 도요타에서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가솔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우리 현재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에 비해서 거의 100배. 예. 자동차 같은 거는 충전소 여기저기 놓고 탈 수 있는데 대륙간에 비행기를 타고 건너간다거나 대형 선박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항해를 해야 된다거나 전기로 힘들구나. 전기로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아니 왜냐면 이제 저는 200년 전에는 우라늄이라는 것도 전혀 우리 못 썼을 거 아니에요. 혹은 수소 같은 것도 뭐 못 썼는데 지금은 수소 에너지라든지 뭐 우라늄 이게 어마어마한 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어쩌면 50년 정도 후면 바닷가 모래 떼면 막 엄청난 에너지 나오고 이러진 않을까 했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군요.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보면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산업혁명은 석탄 때문에 생겼잖아요.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공장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교통혁명은 석유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아까 그 에너지 효율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석탄은 너무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컴팩트하고 멀리 갈 수 있게 못 만드니까 문명의 어떤 교류라는 것이 제한적이었는데 석유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가솔린 엔진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전 세계 교역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래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거는 사실이긴 한데 너무나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대기용 환경을 좀 많이 오염시켜서 문제긴 합니다. 석유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걔를 어떻게 잘 써갖고 아예 그냥 그 오염물질이 안 나오긴 못해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들도 있는데 쉽지 않은데. 그건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우리 알리백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 탄소 중립이라는 말씀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넷제로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기죽으로 탄소 배출량을 0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0이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탄화수소 자원을 완벽하게 원자력하고 신재생으로 완전히 대체해가지고 없애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만큼 만들어도 마이너스 되는 거 이만큼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산화탄소 포집이나 땅 속에 이산화탄소 나무를 심거나.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로 바꿔버리거나 이런 걸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탄화수소 자원을 안 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그 뭐 온돌 이거 어떻게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가 아니에요. 네. 자원으로서 플라스틱, 맞아요. 옷, 플라스틱도 그래요. 뭐 이런 거 전부 다. 혹시 그 우주로 나갈 때는 연료를 뭘 쓰죠, 주로? 똑같이 케로젠 기반의 기름 씁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건데요. 로켓 역사가 나름 꽤 됐는데 여전히 추력 방식에는 큰 발전이 없어요. 계속 똑같이 산화제 넣고 기름 넣어서 그냥 한 번에 빵 태워서 날아가는 방식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그만큼 석유가 엄청 효율적이다. 맞아요. 그래서 로켓 발사 자체도 기후 변화에 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요새는 거론되기도 해요. 그게 하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 엄청나게 나오겠죠. 네. 그렇겠죠. 자동차 뭐 한 3,000대 그냥 같이 돌아 더 되나? 더 될 것 같은데. 비율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많이 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로켓도 역시 화석 연료로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탄소 기반 문명인 거죠. 핵 잠수함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면 저 로켓 같은 것도 핵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아직은 좀 힘든 모양이죠. 사실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논의가 된 적들도 있는데 그건 좀 리스크
리스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 하긴 또 이 폭발해버리면 네. 핵폭탄이 되는구나. 네, 핵기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물을 끓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연료를 써서 물을 끓이느냐의 문제라서 이게 다시 스팀펑크 시대로 돌아가야 돼. 지금 모든 발전소가. 네. 맞아요. 물 끓여야 돼요? 물을 뭘로 끓이느냐로 발전소의 종류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우주선에 들어가는 로켓은 물 끓여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렇죠. 네. 증기기관으로 막 우주선을 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핵융합도 막 미래 발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핵융합 발전소 저도 결국에는 터빈 돌리기로 가는 거예요. 터빈을 핵융합으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뭘로 터빈을 돌리냐. 뭘로 전기를 만드냐, 그렇죠? 그런 문제. 네, 그러고 보면 진짜 물이 대단하다, 그죠? 물 없으면 이것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형태로 있다가 증기 형태로 될 때 어마어마한 팽창. 이게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핵심이잖아요, 이게. 탄소 문명이 아니라 물 문명. 그렇게 네, 그러게 여전히 우린 스팀펑크네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그 여러분의 과학적 호기심을 그렇게 증기처럼 빵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또 해봅니다. 저희는 여러분 지식의 물이 되고 싶다, 수증기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과학을 보다 2권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인데 말이지요. 다른데 쓰실 돈 아껴서 굳이 꼭 버스를 타야 될까요? 화석연료 쓰면서 왜 그래야 될까요? 차라리 한 달 버스 안 타고 뛰어다니면서 과학을 보다 책 한 권씩 이렇게 사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건강에도 또 지식을 충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4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